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에는 짙은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안으로는 계엄 탄핵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과 또 밖으로는 트럼프 2.0, 또 미중 갈등 등의 악재가 놓여 있죠. 자칫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숱한 어려움을 넘어왔고요. 위기에 또 강한 면모도 보였죠. 자신감을 갖고 대처한다면 이번 고비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오늘도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죠.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나오셨고요. 또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시죠.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경제 화두 많은 분들이 꼽지만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예상치 못했던 연속된 충격들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많이 휘청거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 참 예측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을 보면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낮아요. 1.8%. 그만큼 지금 경기 상황을 안 좋게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본격적인 저성장의 길로 접어드는 그 국면에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성장률을 1.8%로 낮게 잡은 거는 1984년 이후에 저출산 또 생산 인구 감소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쟁 심화라든지 52시간 근로제 같은 기업 규제 여기에다가 뭐 다 아시지만 고금리랑 최근에는 계엄과 탄핵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그 좀 불안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작년에 우리 경제를 끌어온 건 수출 부분이 컸었는데 네. 수출이 아무래도 금년에는 트럼프 등장도 있고 반도체 경기가 위축이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수출이 작년만큼 그 성장률이 작년만큼 못 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아마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2.8%로 정부도 낮게 잡은 것 같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저하라든지 생산 인구 감소, 그다음에 기업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 자체가 2% 미만으로 떨어져서 지속적으로 저성장 쪽으로 갈 우려가 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사실상 현상 유지 정도의 성장률이라고 저희가 보는 건데 지금 그것보다도 밑돈다는 거잖아요, 이사장님. 예. 그러면 이건 저성장이죠, 그냥. 잠재 성장률이 이제 현재는 한 2% 정도 된다고 이제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 2%에서 이제 1.8%니까 말씀하신 대로 잠재 성장률보다 지금 조금 낮은데 이제 그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격적인 이제 저성장 시대가 아니냐. 그건 이제 당장의 이 계엄 사태하고 관련이 없이 사실은 뭐 낮아지는 게 선진국도 필수적인 거는 사실은 미국 제외하고서는 이제 1%대 0%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그 길로 안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조금 풀어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이제 자본, 노동, 생산성 이 세 가지가 이제 경제 성장 저건데 우리가 옛날에 막 경제가 잘 올라갈 때는 공장 짓고 설비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이 늘어나고 출산율도 뭐 금방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한 너댓 명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네. 그 다음에 생산성 기술을 이제 외국에서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서 정말 뭐 10%도 하고 6% 7% 했는데 지금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도로, 철도, 공장 같은 거 포화 상태에 있으니 자본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왔고 네. 노동은 이제 인구가 줄어가니까 노동력. 그러니까 유일한 돌파구가 생산성인데 이게 이제 AI나 무슨 기술 혁신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같은 자본하고 노동을 가지고 사회 전체가 시스템이 이제 좀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은 이제 거의 0% 되거든요. 네. 그렇게 안 가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번 고비 넘어가면 이제 구조개혁을 제대로
이제 규제 개혁 같은 것도 하고 뭐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걸 하지 못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저성장의 길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른바 선진국병에 예. 걸렸다고도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그대로 또 우리가 밟아가는 것인가? 이걸 밟지 않으려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모 학자는 그러더군요. 지금 1%대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0%. 정말 심하면 마이너스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 근데 이제 그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자본 축적이 되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뭐 구조적으로는 그렇죠. 미국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2021년에 1.9에서 2022년에 2%, 금년에는 작년에는 2.1% 그렇게 큰 등치의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우리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노동도 문제가 있지만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대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율 그거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생산 가능 인구가 2019년에 3,762만 명이었는데요. 네. 2060년에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러고 또 이미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한 취업자 수가 2022년에는 플러스 2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마이너스 1.8명으로 실제로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 이제 노동 투입도 줄어들고 더군다나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 52시간 근로제라든지 이 기업 규제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 같은 거를 자본 축적을 새로 못하는 점 이게 오히려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에 대해 눈을 돌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잠재성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일본보다는 저는 더 어려워질 거로 봐요. 이미 일본보다도 생산 인구 감소, 저출산율도 더 악화돼 있죠. 네. 그다음에 기업 규제 분야 같은 걸 보더라도 노동 규제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훨씬 더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고치지 않는다면 일본보다도 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고쳐야 한다 그러는데 안 고치잖아요. 안 고쳐지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거 길을 유일하게 탈피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나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게 달래 탄생하는 게 거긴 제도적으로 그런 혁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아까 이제 노동시장 뭐 예를 하나 들었지만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장 하나 짓더라도 정말 뭐 용수, 전력, 삼성전자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공급 못하게끔 규제가 묶여 있으니까 노동 그다음에 이제 규제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 시스템. 제가 이제 특히 또 지금 학교 관계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로 지식 정보 사회의 인력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뭐 이제 단적인 예로 대학교 등록금 한 13, 14년 이렇게 묶어 놓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과연 노벨상을 탈 만한 과학자가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장기적으로 정말 구조적으로 꾸준히 고쳐 나가는. 이건 이제 정부하고 관계없이 어떤 네. 그걸 해야지 정말 10년 뒤, 20년 뒤에 아까 말씀하신 일본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은 아니더라도 그쪽 방향을 좀 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이야기 좀 질문 드릴게요. 수출이 사실 작년에 반짝 증가를 했어요. 그 전해는 사실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좀 위축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기저효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8% 정도 수출 성장률을 달성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을 보니까 1.5%. 거의 뭐 5분의 1, 6분의 1 토막 정도로 낮게.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이게 반도체 때문인가요? 금년에도 작년에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24년 수출이 5,419억 불이었고요. 2023년에는 5,336억 불이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빼면 수출 증가율이 1.5%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반도체가 좋았던 거는 다 아시지만 코로나19 때 전자기기가 과잉 수요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는 그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이제 늘어난 걸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그런 효과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정상적인 수요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4% 늘어나는데 금년에는 한 12% 정도 늘어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반도체 협회에 따르면 금년에는 1,419억 불 정도 수출이 많이 됐는데 금년에는 한 1,350억 불 정도로 줄어드는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네. 반도체가 마이너스 한 2.5%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수출 1.5%로 1.5% 증가세를 유지한다는 건 다른 품목들이 엄청 선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게 하나 의문점이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지금 보편 관세를 10%, 네. 20% 정도 부과하겠다 그러고 중국에 대해서 60% 내지 100% 지금 그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만 갖고도 그게 실현이 진짜 된다면 우리가 미국 수출이 한 8.7% 줄어들게 나타나고 중국 수출이 2.5% 정도 줄어드는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의 어려움과 이 통상 문제 어려움을 결합을 시키면 1.5%도 상당히 낙관적인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통상 환경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반도체는 또 AI 변수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네. 정말 전망대로 갈지 이런 거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을 보면 올해는 확실히 수출에 있어서 가시밭길이 좀 예고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 예. 나라별로 보면 사실 대미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좀 특정 분야, 특정 나라의 비중이 높은 게 오히려 이게 아킬레스건이 되는 측면이 있네요. 특히 반도체는 우리 이제 수출의 한 5분의 1 가까이 차. 이게 보면은 뭐 좋을 땐 자동차 뭐, 좋은데. 야 자동차 뭐 그래가지고 분류를 하면 무지무지하게 많을 수 있는데 반도체 그러면 그냥 그 자체만 가도 5분의 1이 되니까 반도체라는 특성 자체가 그 품목은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다 사이클을 타지만은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몰려 있으니까 그 사이클이 내려갈 때는 타격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국은 아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이 이제 중국의 수출에 의존을 하는데 중국에 잘 많이 팔려면 중국 경제가 잘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4.5%입니다. 아마 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중국 그러면은 뭐 10%, 7, 8% 이랬는데 아마 지금 수치 자체도 4.5%인데 그것도 될까 말까 그런 이제 예상이니까 중국에 팔기 힘들고. 근데 중국이 또 하나 변수가 되는 게 중국이 자기네들이 어려우니까 중국이 또 하는 그런 그 행동이 뭐냐면은 이거 어려운 거 극복하려고 물량을 마음껏 내다 쏟습니다. 세계 시장에. 그러니까 석유화학 문제도 그렇게 생긴 건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덜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그냥 그거를 경제가 나쁜 거를 회복하려고 수출 물량을 전 세계에 쏟으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출하는 나라에는 압력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 금년에 좀 상당히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한참 수출 늘리고 할 때는 사실 일본식의 모델을 따라서 일본 제품도 많이 이제 추격했었고 그래 성과를 냈었고 이제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받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샌드위치죠. 우리가 최고 고부가 가치 쪽으로는 안전히 다 진입을 못한 상태에서 일부 노동력에 기반한 제품들에 있어서는 중국의 추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산업 하나하나씩 좀 뭐라 될까요? 잠식당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지만 말이죠. 예, 그 중국이 노동집약 산업으로부터 우리를 추격해 온다는 말도 벌써 한 5년 전 얘기고. 그것도 옛말이 됐고요. 이미 대부분의 분야는 중국이 기술력도 우리보다 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과기부가 매년 그 기술 수준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네. 재작년에 발표한 걸 보면 벌써 2022년 정도부터는 중국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우리를 넘어섰고 지금 뭐 초격차, 저격차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반도체, 레가시 말고 이제 첨단 반도체, 수소 분야, 배터리 분야 이렇게 일부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술적으로도 전부 지금 추월을 당해버린 상황이고요. 뭐 중국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중국 수출 못하는 부분 저는 완전히 동감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내수 기업들,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너무나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갔다가 팔 수 있는 품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다 장악을 해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해외 투자가
중국에 많이 해외 투자가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거든요. 수출로도 나가고 있고 해외 투자로도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살아나기 어려워서 나가는 거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 그래서 네. 우리가 참 일본보다도 우린 더 어려운 상황. 일본이 한국 때문에 좀 어려워졌었는데 과거에 우리는 중국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일본 대비 훨씬 더 어려운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내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지금 사실 안정돼 있습니다. 1%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물가 좀 떨어진 것 같냐? 아마 다 고개를 가로저으실 거예요. 체감 물가라는 건 여전히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의 상황과 숫자가 보여주는 물가의 상황은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그건 항상 이제 괴리가 있게 마련인데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좀 시간, 이게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24년이 2.3%, 금년이 이제 1.8% 예상. 그런데 작년 같으면 2.3%면 뭐 괜찮지 않나요? 근데 그 전에가 3.6%고 그 전에는 5%였거든요.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가장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되게 억울해하죠. 자기 때 와가지고 숫자가 그냥 그 전에 6, 7%였다가 2, 3%대로 낮췄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이 소비자들의 심리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좀 체험이 되고 그러니까 네. 한 1년 이상 걸리고 특히 이제 한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또 이 기후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르니까 아직도 좀 어렵고요. 물가를 또 떠나서도 내수가 이제 위축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건설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이라는 게 뭐 일용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붐이 있으면은 좀 정말 바닥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있는 분들이 조금 숨통이 트이는데 네. 건설 경기가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가지고 감소를 했고 올해도 그게 지금 이제 수지양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올해도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중소기업, 자영업 이런 분들한테는 최근에 이제 심리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걱정인 게 그런 거죠. 지금 환율도 높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뭐 먹는 것도 그렇지만 수입을 많이 해오게 되면 이제 수입 물가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사실 연초부터 지금 많은 품목들 가격도 올렸어요, 업체들이. 소득이 그만큼 받쳐주면 모르는데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물가가 계속 비싸니까 실질 소비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 그러니까 내수는 더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2025년 어제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수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좀 낮아지는 걸로 좀 나오고 있어요. 건설 경기도 마이너스 1.5에서 1.3으로 되고 소비도 한 2%에서 1.8%로 늘어나고 시설 투자도 좀 완만해지고 그래서 내수는 오히려 금년이 작년보다는 좀 이렇게 좋아지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유가도 떨어지고 이래서 단 한 가지 지금 이 탄핵 정국 때문에 소비 심리가 일시적으로 극도로 위축이 돼 있는 게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걱정인데 저는 이 탄핵 정국이 해소가 되면 그런 문제도 없어지고 오히려 내수는 좀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좀 전망을 그렇게 해놓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문제는 수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이슈에다가 반도체 이슈가 있어서 수출이 갑자기 8%에서 1%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또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네. 금리를 한국은행이 이제 작년이 됐군요. 2번 연속 이제 인하를 했죠. 그러면서 3.5에서 지금 금리는 3.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도 이창용 총리가 최근 반복해서 밝혔죠. 예. 금리를 낮춘다는 경기 방어를 하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내포돼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하 횟수를 좀 줄인다.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면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 격차가 또 벌어지게 되면 환율 걱정도 또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먼저 이제 우리나라 사정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아까도 많이 나온 얘기를 이제 이 내수 자체가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심리 자체가 심리 지수 자체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정으로 보면은 통화를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아까 수치 자체로만 보면은 금년에 1.8%. 그런데 특히 또 자금 사정이 어려운 개별 기업들 뭐 중소기업으로 보면 근데 미국 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높기 때문에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적자 재정을 하면 국채 금리 자체도 올라가고 그냥 미국 금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조금 좀 과감하게 낮춰야 된다? 일시적으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시장에 주는 신호가 아주 명확해야 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린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에서 3.25 내리고 3.2에서 3.0 내렸는데 또 뭐 언론을 탓하긴 못하지만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막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그렇게 2번 내렸는데 내리면서 대출 규제를 하고 주담대 규제를 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금리 인하 효과가 그대로 퍼지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단기적인 어떤 경기 처방으로서 시그널을 주면 그건 확실하게 줄 필요가 있다. 뭐 재정 얘기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몽규 회장님도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예, 저기 무역협회가 작년 초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한 500개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하고 같거나 오히려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많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기업이 무려 57%나 나왔고요. 매출이 10억 원 미만 기업군에서는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이나 같거나 오히려 초과한다라는 기업이 무려 72%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빌린 이자율은 대충 다 5%를 빌렸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한 3% 정도 돼야 기업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업 이제 뭐 영업이익으로 겨우 이자 커버하고 현상 유지되거나 아니면 부도가 나거나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낮춰져야 수출 기업도 살아나고 수출 기업이 살아나야 내수 쪽에서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금리는 좀 인하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탄핵 정국이라는 거하고 이하고 연관이 돼서 한은에서는 금리를 낮췄지만 시중금리 자체는 지금 떨어지지 않는 현상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가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중금리가 곧바로 반응을 하지 않는 거는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 좀 묶는 면도 있고, 대출금리 같은 가산금리를 그렇습니다. 올려버려서 대출금리를 그냥 그 평균치를 높여버리니까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 생각보다 온기가 퍼지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지금 좀 해주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또 얘기 나오는 게 정부가 이제 2025 경제정책 방향에서 처음으로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부정적이었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그걸 바뀌었어요. 추경 가능성,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거는 그건 뭐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외환위기 같은 거, IMF 그 넘어갔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상당히 재정이 상대적으로 튼튼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 때 이렇게 써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정책 당국자가 해야 될 것은 이 중기적인 구조적인 건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의 어떤 이 경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 충격이나 회복을 주는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근데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은 아까 경제 성장률이 아까 이제 1.8% 정도 떨어지고 특히 이제 지금 경제 외적인 상황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1분기의 상황을 봐가지고 추경 필요성을 하겠다는데 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은 다만 한 가지 이게 이
거시 경제 당국자들이 경제의 필요성에서 하게끔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전권을 좀 주게 해야지 이게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들면 작년에 그렇게 정말 팽창 그러면서도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됐단 말이에요. 네. 정부가 낸 거 그마저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늘릴 때도 추경할 때도 이제는 아까 경기 회복에서 필요한 거 이 전문가들이 하면 그걸 해야지 다시 또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이 돼가지고 효과가 적은 대로 돈을 많이 쓰게 하면은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 올해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이 경제 전문가에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신뢰를 국내적으로 특히 해외적으로 확고하게 만들어줘라.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행은 독립기구니까 한국은행 하는 대로 좀 제발 간섭하지 말라. 네. 그 연장하면은 이 재정정책도 거시경제정책 같은 것도 거시경제 전문가가 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 그런 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아까 뭐 통화나 금리나 이 재정이나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시 또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이걸 또 밀고 당기고 뭐 또 어디 넣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예. 적재적소에 필요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정치가 개입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시에 네.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본회의 한 거는 사이클이 이렇게 돼가면서도 또 그냥 도로 삭감을 했댔거든요. 네. 그런 게 없어야죠. 예. 결국은 지금 이제 금리도 낮춰가는 추세니까 통화와 재정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도 추경 필요성이 이야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보니까 2023년에 59조의 세수 펑크가 났고 작년에도 30조 세수 펑크가 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재정을 늘린다는 거는 민간에서 쓸 돈을 정부가 갖다 쓰거나 미래 세대가 그 벌돈을 미리 갖다 쓰는 건데 재정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아주 좀 일시적인 역할이긴 한데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재정 투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고 사실 돈을 많이 재정이 풀어놔도 민간에서 기업 활동이 유축이 된다면 이 세수 펑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추경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게 다시 말하면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해외 투자가 아니라 국내 투자를 해서 거기서 그 경제가 온기를 찾을 수 있게끔 대대적인 규제 완화 52시간 근로제를 포함해서 그런 네. 것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 재정에서 추경을 편성해 나가는 게 그 순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는 나라 밖 사정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당면에 있는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1월 20일이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이제 2기가 되겠죠. 출범을 합니다.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 비슷한 면도 있고 더 강해진 면도 있고 뭐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건 먼저 질문 드릴게요. 1기 때와 2기 때 어떻게 다를 거라고 보시는지 제가 이건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어서 먼저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일단 뭐 다 아시지만 강요 인선을 출범하기 전에도 거의 다 했잖아요. 1기 때는 인선이 늦어지면서 USTR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가서 취임을 했었거든요. 무역 대표부 말씀이시죠? 네.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그런데 이제 그리고 1기 때는 힐러리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좀 늦어졌지만 이번에는 자신감도 있고 1기 경험도 있어서 신속 내각을 구성해 가는 걸로 보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뭐 상하 의원을 다 장악하고 있고 연방정부 법원까지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기가 쉬운 여건인데 2년 후에 하원 의원 선거가 다시 있게 돼요. 그럼 그때는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정책을 좀 추진하기가 어려울 여건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트럼프가 2년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과 생각을 좀 이행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도 좀 서두른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자신감에 좀 표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가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저희한테는 뭐 그닥 좋아 보이진 않는데 1기 때와 2기 때 어떻게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정 회장님 말씀하신 거 이제 대부분 동감이고요.
근데 한두 가지 또 이것도 약간의 이제 희망을 좀 해보면은 미국의 이제 중요한 장관이 그래도 국무장관, 재무장관이거든요. 그렇죠. 두 사람. 네. 그럼 이 두 사람이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마르코 루비오라고 이제 정책을 했던 사람이고 재무장관은 스콧 베센트라고 이제 또 월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 이 사람은 그냥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맹목적인 트럼프주의자, 뭐 소위 마가 뭐 이런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견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래꾼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이게 비즈니스 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처음에 좀 가장 최초 안으로서 너무 세게 낸 거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뭐 그렇게 큰 희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 구성 요소를 보면 예. 거의 다 친트럼프 인사들이 많이 채워졌다는 거. 예. 그나마 일기 때는 좀 견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각 곳곳에 있었는데 그럼 얼마나 트럼프 색깔을 드러내게 될 것이냐 이기 때 말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뭐죠? 재임 걱정도 안 하잖아요. 이거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걱정인 거예요. 원 없이 자기 색깔 드러내고 쿨하게 퇴장해 버리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 걱정은 아마 관세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미국에 이미 투자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가 많이 했는데 보조금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쩌나, 또 한미 FTA도 불구하고 또 FTA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서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그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제가 작년에 요맘때 미국을 방문해서 의원들을 몇 분 공화당 의원들을 만났었는데 네.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긴 쉽지 않을 거다. 방위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통상 정책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되면 많은 부분이 합리적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다 듣고 왔는데 그거 역시 좀 희망사항인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가장 현실적으로 관세부터 짚어볼까요? 관세 얼마나 위협이 될까? 예. 정말 지금 보편관세 10%를 기본적으로 하고 예. 품목별로 더 차등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20-30% 관세가 더 추가 부과가 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시금석이 지금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 네.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선언했죠. 네, 선언을. 그게 동맹국이고요.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가 협정을 만들어 놓은 USMCA 협정을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일기 때 2기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그것도 25%뭐 조건은 이제 마약 뭐 조치해라 이민 막아라 하는 조건을 붙였지만은 과연 요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했으니까 중국은 뭐 물론이고 한국도 무역 흑자,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지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캐나다는 조금 안심하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 먼저 그쪽을 선언했으니까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중국 문제.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뭐 60% 먹이겠다고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최초에 한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압력은 다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세 올리겠다. 네. 그다음에 방위비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FTA도 한번 또 들여다보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 상황하고 관련 없이 상당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또 협상도 준비하고 협상가들도 또 선정을 하고 그러가면서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일기 때 보면 우리한테 세탁기, 태양광,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를 좀 제한하면서 압력을 가했지 않습니까? 꽤 충격이 컸고 그럼 이제 이 때 와서는 더 아마 폭넓게 아마 관세가 적용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우리 그 전망도 내놓으셨지만 관세가 그렇게 부과가 되면 수출은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무역협회가 연구 조사한 결과를 제가 봤는데 직접적으로 보편 관세가 10%가 올라가면 미국의 수출이 10.1% 줄어드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 더 관세를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봐갖고 거기서 한 1.4% 정도 오히려 수출이 늘어가는 그런 게 생겨서 이걸 저 중복에서 계산하면 한 8.7%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수출이 미국에 대한 중국 수출이 줄어들 건데 우리는 중국을 우회해서 나가는 수출 물량이 또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8.7% 죽는 걸로 나타났고 중국에 대해서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5%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엄청 큰 타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 이제 실행들을 또 하셔야 될 건데 그게 정말 네. 걱정도 되고 잘 헤쳐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차이는 그거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이라는 그 기조 아래에 일종의 그들만의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한미일 공조처지가 만들어지고 공급망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동맹국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일단 관세를 보편적으로 다 매기고 개별적으로 협상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칭해서는 머니머신, 이 동맹국한테 머니머신이라는 이런 표현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바이든 말씀을 들으면 바이든도 이제 이렇게 아주 중국을 떼놓고 다른 나라끼리는 잘 하자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 분리를 중국을 겨냥해서 했는데 디커플링을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바이든이 대중국 관세를 트럼프가 매긴 거 그대로 하나도 안 건드리고요. 맞아요. 거기다도 네. 더 얹어가지고 더 강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참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 일기 때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뭐 이래 가지고 어떤 특정 품목인데 지금은 현재는 캐나다, 멕시코 봐가지고 보편 관세니까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캐나다, 멕시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될 것 같으면은 네. 지금까지 토론한 우리가 수출을 더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중국이나 유럽도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거든요. 가만히 있지를 않고 다시 장벽을 거기서 더 쌓으면은 우리는 수출로 못 끊어요. 어떻게 보면 대무역 개방도가 선진국 중에 거의 독일하고 우리만 제일 높은 나라인데 네. 우리가 이제 제일 힘들 수는 있죠. 근데 다만 또 그냥 희망을 하는 게 트럼프가 저렇게 엄포를 했지만은 중국의 60% 관세, 캐나다, 멕시코의 25% 관세, 모든 우방국이든 가리지 않고 10% 관세 이렇게 하면은 그건 사실상 세계 무역 그 체제를 갖다가 전쟁하자는 것 같이. 그냥 무너뜨리자는 얘기니까 그게 얼마만큼 나타날지.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좀 불안하고 그런 상태, 기업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이 임기 이제 시작하고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수출 기업한테도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 관세도 관세인데 사실 네. 보조금 문제도 상당히 많이 걸려 있어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때 반도체 2차 전지 미국 직접 투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칩스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결국 이제 확정을 짓긴 지었는데 실제 집행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단 말이죠. 그럼 또 걱정은 이겁니다. 확정은 지었는데 실제 집행할 때 무슨 딴지를 걸어서 안 주려고 할까? 줄이려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는 말이죠. 예, 일단은 보조금 지급을 철회하는 거는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데다가 그 반도체 칩스법이 민주당 혼자 만든 법도 아니고 공화당하고 같이 만든 법인데다가 또 우리 기업들은 주로 텍사스라든지 인디애나 등 공화당 의원들이 주로 있는 지역에 투자가 돼 있고 또 실무적으로 아무런 규칙 사유가 없는데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철회하는 거는 쉽지 않는 법적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기존에 이 확정된 거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수혜 조건을 좀 변경한다든지 네. 또 동아시아 생산업체, 동아시아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 같은 거를 좀 줄인다든지 해서 우리한테 어렵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또 한 가지는 대중국 그 수출 통제, 반도체 같은 거를 많이 할 건데 이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업들이 또 상당한 곤란에 처해질 수 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 미 상무부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 조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번복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긴장감은 계속 있는데 여하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이런 게 좀 고민되고 미국 정부를 많이 설득을 해 가야 되겠죠. 네. 최근에 그 일본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트럼프와 공식 석상에 나와서 뭐 굉장히 친한 우애를 과시하면서 현장에서 대미 투자 금액을 2배로 뭐 갑자기 올리는 그런 쇼맨십을 또 보여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취임 전에 만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네. 우린 지금 사실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2기를 만나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 대미 협상 채널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두 분 다 정부에 계셨으니까 지금 누가 합니까? 이럴 때? 걱정이에요. 예. 우선 아까 이 보조금 얘기 네.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은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경우에는 조금 영향을 좀 덜 받을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한번 수출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이든 때 결정해가지고 수출 한번 하고 끝나면 그 보조금이 아니라 앞으로 4년이고 10년이고 공장을 거기다 지었으니까 그 공장을 거기다 가지고 있는 한은 지금 트럼프 4년 임기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바이든 때보다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그런 이제 업종이 오히려 반도체는 아까 이제 미국도 좀 네. 이렇게 어려운 게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시는 대로 기후 변화 협약 이런 데에서 뭐 상당히 좀 이렇게 탈퇴하려고 하죠. 네. 회의적으로 보니까 2차 전지나 아까 말씀하시는 배터리 이런 부분이 좀 전기차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이 손정의 얘기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손정의보다는 이제 특히 트럼프 일기 때 아베 총리가 거의 뭐 정말로 일기 시작하기 전에 그냥 트럼프 타워에 찾아가 가지고 하고 또 거의 뭐 임기 조공하듯이 시작하고 그래서 그거는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인 거로 보는데 네. 저는 민간 차원의 어떤 이 채널 이런 거는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지만은 정상 그다음에 정식적인 외교 채널만큼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문을 여는 것보다도 트럼프가 지금 또 만났거든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냥 지금 당선인 시절에서도 자기가 찾아서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미지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현 상황에서는 현 상황은 지금 사실상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채널을 급하게 만드느냐 않느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 잘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트럼프는 또 자기 아까 아르헨티나 대통령 필요성상 김정은도 지금 뭐 얘기하고 그렇지만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뭐 김정은을 만나는 게 우리보다 먼저 만나는 게 우리가 그거 뭐 무지하게 불리하다가 아니라 지난 정부에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에 이 북미 회담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우리나라 입장하고는 또 이해관계하고는 사실 저대로 전혀 공감이 안 되면서 서로 실패를 했으니까 사실은 그런 준비를 잘 다져와 나가서 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이게 대행 체제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외교부나 이 정부 채널에서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의 이 참모면 참모, 트럼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해서 우리의 논지를 잘 준비하는 거 그게 우선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히 공감하는데요. 우리 탄핵 정국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다시 이제 정상이 유교가 가능한 거가 몇 개월 후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사이가 문제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민간 채널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정부의 실무적인 통상 채널, 외교부, 산업자원부, 뭐 여러 가지 부처들 해가면 큰 데미지는 없지 않을 수 있다. 근데 핵심은 논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미국에 어느 정도 어떻게 기여하고 있느냐를 계속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트럼프가 뭐 최근에 한국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미 투자한 거 그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언급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언급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실질적인 자료들과 논리를 계속 실무적으로라도 공급해 주는 거 그런 네.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아도 건강한 경제라면 결국 회복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경제가 충격을 딛고 회복력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걱정하는 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인가. 올해 그 기로에 우리 경제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